지수와 나는 결혼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10살 때부터 서로의 첫사랑이었죠.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대학 진학 대신 곧바로 안산에 있는 대연 엔지니어링의 말단 설계 기사로 취업했습니다. 1년 뒤 우리는 결혼했고 이듬해 쌍둥이 딸 수빈이와 다빈이를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초기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알뜰하게 가게를 꾸린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설계기사로 일하며 몇 차례 승진도 했고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서 작지만 아담한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차는 아니었지만 시대에 뒤처지는 차도 아니었죠. 지수는 전업주부가 되고 싶어 했던 꿈을 이뤘고 집안 경제가 안정되면서 굳이 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지수는 결혼식 때보다 키가 아주 약간 더 커서 152cm 정도였고 짙은 갈색 머리에 어린 시절의 하이라를 연상시키는 앞머리가 무척 잘 어울렸습니다. 나 역시 고등학교 시절 미식 축구부에서 풀백으로 뛰던 탄탄한 체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약 1년 전 이성훈이 수원에서 안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성훈이는 대연 엔지니어링의 측량사로 입사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축구 시합에서 상대 팀으로 만난 적이 있어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 미라와 결혼한 상태였죠. 미라와 지수도 금방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우리가 외출할 때면 아이들을 기꺼이 돌봐주는 이상적인 이웃이었습니다. 성훈이와 나도 서로 마음이 잘 맞아 가족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수와 미라 역시 쇼핑을 가거나 파티, 각종 모임에 함께 다니며 즐거워했고 그럴 때면 성훈이와 나는 집에서 TV로 스포츠 경기를 보곤 했습니다. 미라는 6개월 전쯤 시내 외곽에 있는 태양 엔지니어링의 비서로 취업했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뿐이던 학부모 모임이 매주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라는 아이도 없으면서 항상 지수의 모임에 동행했습니다. 타파웨어나 주방기구 판매 파티 횟수도 매달 늘어나는 것 같았지만 정작 물건을 사오는 법은 없었습니다. 독서 클럽에 가입했다면서 주말에 책 한 줄 읽을 시간도 없어 보였습니다. 쇼핑하러 나간다며 몇 시간씩 비우고도 사오는 건 거의 없었죠. 지수의 속옷 서랍에는 세련된 란제리들이 늘어갔지만 내가 그것을 감상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고 공연히 옥신각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재우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수가 파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미라가 데리러 오기 전에도 샤워를 했고 집에 오자마자 또 샤워를 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게 무척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샤워하는 사이 빨래 바구니를 뒤져보니 검은색 레이스 속옷이 나왔습니다. 누가 동네 아줌마들 파티에 이런 걸 입고 간단 말입니까? 평소 아내의 속옷을 검사하는 취미는 없었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속옷이 젖어 있고 끈적한 것을 확인하고는 봉투에 담아 따로 챙겼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아내의 지갑이나 가방을 뒤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관심을 둔 것은 그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추적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지 지난 일주일간의 통화 기록을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미라와의 통화였지만 상당수의 수신 및 발신 기록이 현우 씨, 현우 H, 현우 W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곧 C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H는 집 홈, W는 직장, 월급을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보니 미라 역시 3개의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미라 S, 미라 H, 미라 W. 아내의 휴대폰 정리 실력에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미라의 직장 번호를 보니 내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 W의 번호를 확인해 보니 미라의 직장 번호와 같았고 내선 번호만 달랐습니다. 지수가 미라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다리를 놓았다는 사실 또한 명백했죠. 나는 태양 엔지니어링의 최현우 대리라는 인물을 특정했습니다. 지수의 휴대폰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현우의 자리로 연결되자 지금은 자리에 없으니 이름과 번호를 남겨달라는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나 쉽게 단서를 잡았습니다. 지수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자러 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책을 마저 읽고 가겠다고, 소파에서 잠들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소파가 내 자리가 되었습니다. 소파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감정 낭비였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좀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두 천사 같은 딸들의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챙기는 법을 배우도록 교육해왔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훌륭했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내가 몸을 일으키자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늦지 않으려면 서두르라고 독촉했습니다. 나는 오늘 출근하지 않을 거니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유를 묻기에 개인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아내 맞은편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짐작은 가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듯 주저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입을 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게 혹시 자기를 의심해서냐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내 우려가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결혼 1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벌이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나는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 심리전은 그만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자기가 꾸미는 일 같은 건 전혀 없다고 나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나는 냉소적으로 그녀의 정직함을 칭송하며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다 안다는 듯 등을 기대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매주 참석한다는 학부모 모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학부모의 비서에게 확인해보니 모임은 한 달에 한 번뿐이고 그녀는 지난 6개월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미라가 존재하지도 않는 화요일 모임에 간다며 거짓말을 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국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며 사실은 화요일 밤마다 미라와 함께 로진의 주막에 가서 여성 우대의 날 이벤트로 막걸리 1+1 행사를 즐겼다고 변명했습니다. 성훈이나 내가 같이 가면 불편할까봐 오해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것이 실수였다며 앞으로는 꼭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그 말을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미라가 말을 맞춰줄지는 몰라도 주막 사람들은 사실대로 말할 거라고 경고했죠. 그녀는 내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든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더니 화살을 내게 돌려 왜 내가 타파웨어 파티에 가기 전후로 유독 샤워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머리에 밴 담배 냄새를 없애려고 그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왜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런 파티에 갈 때만 화려한 속옷을 입느냐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외출할 때 기분을 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수의 거짓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이제 결판을 내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젯밤 발견한 그 끈적한 속옷을 그녀 앞에 내던지며 바람 피우는 걸 다 안다고 비난했습니다. 속옷에 묻은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곰팡이 가면 같은 뻔한 핑계는 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내 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고 나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지수는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내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나는 더 거세게 압박하며 왜 더러워진 속옷을 입고 집에 왔는지 설명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녀는 제발 그만하라며 12년 결혼 생활 동안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끝없는 거짓말과 부정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마시던 커피잔을 던졌고 그것은 주방 맞은편 전자레인지 유리를 박살냈습니다. 그제야 지수는 겁에 질려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나의 이런 분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숙여 최연우가 누구인지 당장 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피하며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그와 깊은 관계인 걸 다 안다며 몰아붙였고 그녀는 결국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어젯밤에도 그와 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인정하며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싱크대 옆에서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오열했습니다. 나는 커피를 새로 한 잔 따랐고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나와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전화를 받아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최 대리인 것 같다고 말이죠. 나는 스피커폰을 켜게 했고 최연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회사 번호로 전화가 왔었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지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젯밤의 일로 지수는 공포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내 존재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최연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빼서 최연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처리할 일이 좀 있으니 오후에 찾아가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단축 번호에 응급 번호를 등록해두라고 비꼬았습니다. 최연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수는 잠옷 차림으로 싱크대 옆에서 떨며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미라가 만나는 남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묻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더니 컵 하나를 던져 싱크대 뒤 타일벽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의 이름이 강태호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녀는 오후 늦게 돌아올 테니 그 전까지 내 짐을 다 싸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죠. 나는 당분간 부모님 집에 머물기로 했고 지수는 내 차에 다 싣지 못한 짐들은 나중에 가져가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자기 엄마에게 내 행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문 밖으로 나가는 동안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는 성훈이를 만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친구로서 그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라가 직장에서 강태호를 만났고 최연우는 강태호의 친구이자 지수의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성훈이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지수와 미라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파티와 모임들이 사실은 불륜의 현장이었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나는 미라와 같은 태양 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강태호에 대해 물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지수에게 그 회사 사람을 소개해 준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성훈이는 강태호가 자기 동창이라며 그럴 리 없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연우라는 이름도 언급하며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미라에게 미리 입을 맞추라고 경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전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나는 인사과에 가서 단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으니까요. 인수인계는 금방 끝났습니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으로 미라의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지수인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라는 지수에게 성훈이가 사무실에서 모든 걸 알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나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성훈이에게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똑똑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 했다며 지수가 지금 짐을 싸느라 바쁠 테니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짐을 싸느냐고 물었고 지수가 당분간 친정에 가 있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미라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할지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성훈이가 곧 들이닥칠 테니 강태호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전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미라는 말도 안 돼 세상에 라고 비명을 지르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유리 멘탈이더군요. 신용카드는 한 장뿐이라 정지시키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바꾸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좌 예금 계좌는 공과금 결제 때문에 일단 두기로 했습니다. 지수가 영수증을 챙겨가지 않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그는 태양 엔지니어링 건물 밖 주차장에서 강태호를 잡아냈다고 했습니다. 성훈이는 지금 유치장에 있고 수원에 사는 형에게 연락해 보석금을 내달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의 형에게 연락했지만 성훈이를 위해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점심을 대충 때우고 부모님 댁을 방문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당분간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주중에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고 주말에는 아이들이 조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태양 엔지니어링 설계팀의 최현우를 만날 차례였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아침에 있었던 성훈이의 방문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설계실 창밖으로 주차장이 훤히 보였기 때문이죠. 성훈이는 최현우가 BMW에 타기 직전에 그를 낚아챘습니다. 성훈이는 최현우를 차보닛 위로 내동댕이 치고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경비원 중 한 명이 전기 충격기로 성훈이를 제압했습니다. 성훈이가 경찰차에 실려갈 때 최현우는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최현우의 자리를 가리켰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아침에 급하게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미라의 자리도 가보았지만 그녀 역시 없었습니다. 10분 뒤 나는 최현우의 집 주소를 알아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라지도 없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흰색 렉서스가 트렁크와 뒷문을 연 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최현우가 옷가지를 들고 나오다. 나를 보고는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나는 그가 떨어뜨린 물건들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반응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성훈이처럼 폭력을 휘두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은 가구까지 포함된 렌트하우스 같았고 그래서 이삿짐 트럭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10분만 늦었어도 그는 이미 마을을 떠났을 겁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쫓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다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었고 그 옆에는 여권과 서류들이 든 폴더가 있었습니다. 개인 서류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고 세련된 노트북도 있었습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아 그것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범죄로 취급될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그의 차를 파손하고 싶은 충동은 억눌렀습니다. 차가 꽤 좋더군요. 남의 집 물건을 가져온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을 열어두고 간 건 그였으니 누구든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풀이로 타이어 하나에 구멍을 냈습니다. 짐을 다 내리고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우려면 고생 좀 할 겁니다. 그는 나를 경계하며 타이어를 갈겠죠.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치장에 있는 성훈이를 면회 갔는데 그는 법적 절차 때문에 바빠 보였습니다. 우리는 미소로 인사를 나눴고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오셨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최현우의 물건들을 서재로 가져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도 전에 수빈이와 다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묻기 전까지 나는 망설였습니다. 수빈이가 반갑게 인사하며 할머니가 왜 와 계시는지, 엄마는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엄마와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고, 엄마는 외갓집에 계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빈이는 그 말을 듣고 수빈이에게 자기가 내기에서 이겼다며 의기양양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은 이미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엄마가 바람 피운다는 말은 한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한 듯 하면서도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빈이는 엄마가 아빠를 속인 게 맞다며 아빠가 눈치가 너무 없어서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빈이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12살 딸아이에게 위로를 받는 상황이라니 정말 묘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수와 미라가 쇼핑하러 간다며 아이들을 떼어놓고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친구들로부터 엄마가 웬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어 보냈다고 하더군요. 다빈이는 그때 이미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이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몇 주 뒤에는 다른 친구 부모님도 미라와 남자들이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들도 더 이상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최현우의 노트북을 살펴보던 중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사랑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라의 휴대폰으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지수와 미라가 함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최현우의 폰으로 나는 최현우의 폰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최현우의 파일을 뒤졌습니다. 지수와 주고받은 이메일은 없었지만 그가 예전 친구들과 주고받은 흥미로운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지수를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녀는 최현우와 나보다 더 깊은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프린터 잉크를 갈 때 내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나답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녀의 배신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나는 몇 통의 이메일과 수십 장의 사진을 출력했습니다. 사진 속의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외설적인 사진은 없었지만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수빈이가 문을 빼꼼히 열고 엄마에게 전화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이 지수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셨습니다. 아이들은 지수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모든 잘못을 지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통화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메일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최현우는 스페인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엔지니어로 취업해 6주 뒤에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알고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권을 제외한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내가 그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는 꽤 당황하겠지요. 그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는 아직 비행기표도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더 놀라운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최현우와 함께 스페인으로 떠난 뒤 이혼할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주지 않을 걸 알기에 나를 부적격한 아버지로 몰아세워 양육권을 뺏으려 했던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지만 내 양육권을 박탈하기에 충분할 만큼 치명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방문권조차 주지 않겠다는 그들의 계획은 정말 비열했습니다. 최현우가 쓴 편지였기에 지수의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 편지를 여러 장 복사해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TV를 보시다 잠드셨고 아이들도 잠들었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맥주 4병을 비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고소한 베이컨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아이들이 식사하는 동안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워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나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양육권을 나눌 의사는 있지만 아이들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거짓된 말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빈이는 자기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다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가 아빠를 해치게 두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고 수빈이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간 뒤 어머니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다 잘 될 거라며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휴대폰 3개를 챙겨 나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는 아동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상담사를 기다리던 중 상담사가 나타났는데 10년 넘게 보지 못한 고등학교 동창 조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반항기 넘치는 고스족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때의 핑크색 머리와 검은색 립스틱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명패에는 조미영이라고 적혀 있었고 여전히 미혼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안녕 민준아, 무슨 일이야? 그녀의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조금 더듬거리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고 미영이는 내 서투른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대학 중반쯤에야 가식 없이 세상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며 지금은 이런 평범한 모습이 훨씬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자기가 너무 깐깐하게 들릴까봐 걱정된다고도 했죠. 나는 그녀에게 혹시 나에 대한 기록이나 보고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나 지수의 이름으로 된 기록은 전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증거였죠. 나는 지수가 나를 떠나 아이들을 데려가려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사례가 흔하다며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지수의 불륜 사실과 그녀가 나를 부적격자로 몰아세우려 한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시스템에 아무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미리 의료 기록이나 경찰 보고서 같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녀는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왜 지수가 그런 행동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최연우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이메일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라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말이죠. 나는 음모라는 단어를 쓰며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변호사를 살 돈도 넉넉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미영이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돌아보는 그녀의 미소에서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이상 나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전화번호부에서 변호사를 한 명 골라 찾아갔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했기에 수임료 전액을 현금으로 선불했습니다. 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은 대출금이 더 많으니 그녀가 가져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대신 쌍둥이의 공동 양육권을 요구했고 가능하다면 단독 양육권까지 원한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는 줄 용의가 있지만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성훈이에게 전화가 와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롯데리아에서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성훈이는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강태호에게 미라가 면회를 갔는데 마침 강태호의 부인과 아이들이 들이닥쳐 난장판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라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갔다고 하더군요. 성훈이는 미라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짐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미라가 없을 때 짐을 빼올 생각이었죠. 보험사로 가던 중 장인어른 김상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지수가 절망에 빠져 있다고 말이죠. 그 모임에는 장인어른과 지수 그리고 처제 혜진이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증거 서류가 든 폴더를 들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며 사실이 아닌 말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식이었죠. 장인어른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수는 그저 미라의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 했을 뿐이라며 남자는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나는 지난 한 달간 그 남자와 80번 넘게 통화한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지수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최현우의 휴대폰 이야기를 꺼냈고 처제 혜진이에게 지수가 보낸 메시지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장인어른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나는 지수와 최현우가 데이트하는 사진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고 장인어른은 이런 사실을 몰라준 것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와 성훈이가 거실 옆 작은 방에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성훈이가 가져온 짐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우편함에서 지수 앞으로 온 외교부의 등기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지 말아야 했지만 유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족 여권이었습니다. 지수와 두 딸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아이들이 사진 찍으러 가자고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여권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나는 즉시 장인어른께 전화해 여권이 왔으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못 박았죠. 장인어른은 지수에게 다른 거처를 알아보라고 했다며 그녀가 갈 곳이 없는 것 같아 걱정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중 수빈이가 상담사 미영이가 학교에 찾아와 자기들과 긴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미영이가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놀려댔습니다. 식사 후 처제 혜진이에게 연락이 와서 맥도날드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이는 지수가 미라의 불륜을 보며 로맨틱한 환상에 빠졌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와의 삶은 너무 평범하고 재미없게 느껴졌다는 거죠. 지수는 최현우의 화려한 언변에 매료되어 깊은 관계에 빠졌고 스페인으로 떠나자는 제안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포기할 순 없었기에 나를 나쁜 아빠로 만들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지수도 이제 아이들이 나와 더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신 여권을 달라고 요구했죠. 나는 지수가 여전히 아이들을 데려갈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아,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쉴 거다.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라. 혜진이는 당황한 듯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동복지센터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이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나타나 웃으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지수하고만 평생을 살아서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미영이는 내가 긴장한 걸 눈치채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지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아이들을 만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가거나 나를 못 보게 하는 건 막을 수 있다고 말이죠. 서류는 곧 지수에게 전달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안심하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성훈이는 미라가 친정으로 들어갔다며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양 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주차장에서 퇴원하는 강태호를 만났는데 강태호의 부인이 성훈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강태호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집 앞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햄버거를 가져다 주셨고 미영이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영이는 지수에게 서류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수는 지금 언니 집에서 몹시 우울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민준아,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막은 것뿐이야. 나는 그녀에게 아이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좀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자칫 엄마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됐거든요. 미영이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이는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와도 친하게 지냈고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미영이와 단둘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요구했고 우리는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자기 문신을 궁금해하지 않는 게 의외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새긴 문신이 4개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문신 찾기 게임을 제안했고 우리는 조용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혜진이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훈이는 여름 내내 아이들을 데리고 지수를 만나게 해주었고, 저녁에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훈이와 나는 함께 측량 사무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금을 보태주셨죠. 3개월 뒤 우리의 작은 사업체는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지수가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미영이를 만나러 가는 줄 알고 나갔다가 지수를 보고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스페인으로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가끔 엽서를 보내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녀는 울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지수는 나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찾아오셔서 지수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셨습니다. 혜진이는 지수와 부모님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어 나를 보러 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들을 용서했고 아이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달 뒤 나의 이혼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영이와 나는 외식을 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관계를 응원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1년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족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모님이 계신 제주도로 가려다 아이들 곁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미영이가 엄마 자리를 채워주길 바랐습니다. 지수에게서는 가끔 스페인 풍차 그림이 그려진 엽서가 왔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아이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쁜 드레스를 보내오기도 했죠.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성훈이의 사업도 잘 풀리고 있고 강태호는 직장을 잃고 지방의 작은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라는 재혼해서 지방으로 떠났고 최현우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성훈이는 내가 최현우를 너무 쉽게 놓아준 것 아니냐며 아쉬워하곤 합니다. 지수는 여전히 바르셀로나의 여행사에서 일하며 엽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는 미영이와 재혼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다빈이와 수빈이도 우리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미영이와 자기들만의 비밀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합니다. 지수가 보내오는 스페인 풍차 엽서의 의미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이 순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